이라크 반정부 시위가 아쿠아일로를 걸으면서 희생자가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라크 정부는 총리 퇴진을 내비치며 시민들의 일상 복귀를 호소했지만 시위는 오히려 과격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반이란 시위냐 반미 시위냐를 놓고도 해석이 엇갈리면서 더 복잡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보도본부 국제부 연결해봅니다. 남종혁 기자. 네, 이라크 하면 미국의 중동 정책에 반기를 들었던 사담 후세인 정권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후세인 정권은 지난 2003년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하면서 축출당합니다. 당시 후세인 대통령은 바그다드 외곽에 몰래 숨어있다 체포된 뒤 전범 재판에 의해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정권 교체 16년이 지난 지금 이라크가 다시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한복판. 수천 명의 시위대와 군인 경찰이 대치 중입니다. 돌과 화염병이 날아가고 물대포와 최루탄이 난무합니다. 연발에 총격 울림이 퍼진 뒤 시위대 중 한 명이 긴급 후송됩니다. 군경이 쏜 실탄에 맞은 겁니다. بحقه يعني طالعين اخوان سلميه ليش هالمثير عندك الدموع ليش هالشهداء عندك الراحل بيد الاحزاب تونست 남부 디와니아에서는 젊은 대학생들이 앞장섰습니다. 가면을 쓴 학생들이 북을 치며 시위를 주도합니다. 학생들은 정치 개혁과 부패 척결을 요구했습니다. ما نريد حلها نهائيا، ما نريد الحكومه لا تبديل عادل عبد المهدي ولا تبديل جزء بسيط، نريد شلع قلعها الحكومه ماكو، احزاب نهائيا ما تفيد العراق. 일부 과격 시위대는 타이어를 불태우고 도로 전체를 점거했습니다. 철책을 설치해 차량 통행을 아예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سدينا الشوارع كلها ما دام وطن ماكو دوام مسلحه 상황이 악화되자 이라크 정부는 마흐디 총리의 조건부 퇴진을 언급했습니다. 시민들에게 과격 시위를 즉각 중단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하라는 겁니다. 명목상 국가 원수인 살리 대통령은 조기 총선도 약속했습니다. سأوافق على انتخابات مبكرة باعتماد قانون الانتخابات الجديد والمفوضية الجديدة للانتخابات. 하지만 시위는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국공립학교의 교사들까지 파업을 선언하고 시위 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참여 도시도 남부 지역 전체로 확대됐습니다. احنا نريد المفسدين مرض واذا استقال عادل عبد المهدي يعني شنو صار؟ استقال وراح يجي الانقص من عنده. 시아파의 이슬람 성지인 카르발라에서는 시위대가 이란 총영사관을 습격했습니다. 카르발라는 해마다 수십만 명의 이란 순례객이 찾는 곳입니다. 시위대는 순위파인 후세인 정권의 몰락 이후 시아파 정권이 들어서 이란과 결탁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란의 간섭에 염증을 느꼈다는 겁니다. اليوم جينا هذه كربلاء الشباب متفضين المقابل القنصليه الايرانيه على مود ينزلون العلم الايراني ويرفعون العلم العراقي. الايرانيين اذونا الاحزاب الفاسده كلها تابعه لايران. 반면 일부 시위대는 미국의 성조기와 이스라엘 국기를 불태우기도 합니다. SNS엔 반미 구호를 외치는 동영상이 게시됐습니다. 미국에 대한 반감도 크다는 뜻입니다. 두 달째 접어든 시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300명이 넘는 시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시아파 집권 이후 16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ابن الشهيد البطل شايل علم عراقي كل شيء ما شايل غير العلم ما شايل بس العلم كل شيء ما شايل عنده علم وتلقونا هالميليشيات الوقحه 부상자도 수천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사상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واقفين احنا على الجسر ضربوا الولد نزلنا نشيلهم ضربونا انا والولد ضربوا بطاطيات برجله وانا طقت الدخانيه بكل شيء. 이라크 일각에서는 시민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 외세 개입이나 내전 확산을 걱정합니다. 자칫 반이란과 반미 진영으로 나뉘어 휘둘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라크 내부엔 매우 복잡한 정치 방정식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핫이슈였습니다. 지난 9월이죠. 인도네시아가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보르네오 섬의 동칼리만탄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전을 결정한 배경에는 자카르타 지반이 침하돼 계속 가라앉고 있다는 점도 크게 고려됐는데요. 앞으로 10년 뒤에는 북부 자카르타의 90%까지 해수면보다 낮아진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상황인지 유석조 특파원이 직접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17세기 네덜란드가 바다와 맞닿은 늪지대를 개발한 곳으로 평균 해발 고도가 8m에도 못 미칩니다. 지반 침하가 가장 심각한 자카르타 북부 해안지대. 건물 하나가 바다에 잠겨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 모스크입니다. 지은 지 25년밖에 되지 않은 건물이지만 물에 잠긴 채 방치돼 천장과 벽체 곳곳이 크게 훼손됐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모스크의 상징인 돔 지붕이 남아 있었지만 지금은 이마저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더 육지 쪽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공장으로 쓰던 건물이 물에 잠겨 있습니다. 깊은 곳은 1m 이상 됩니다. 5년 전 홍수 때 물에 잠긴 뒤로 물이 빠지지 않습니다. 빗물이 배수가 안 되는 데다 바닷물까지 새어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Jadi udah harus ditinggiin lagi, ini udah nggak bisa kalau ditutup juga percuma. 침수를 막기 위해 인근 도로를 높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건물은 더 낮아졌습니다. 건물 내부는 곳곳이 부식으로 떨어져 나가고 앙상하게 기둥만 남은 곳도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 사무실이 있었던 건물인데요. 건기 때에도 물이 이렇게 차오르면서 건물은 완전히 폐쇄되고 마치 폐허처럼 변했습니다. 우기 때만 되면 물에 잠기고 바닷물까지 역류에 들어오면서 해안 마을들마다 제방이나 방파제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바다보다 낮은 곳이 많아 제방 안쪽으로 바닷물이 계속 새어 들어옵니다. 하르타티 부인은 집안에 물이 차올라 아이를 업고 2층으로 피신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Nggak bisa ditampung, langsung deres gitu. Apalagi yang ditakutin takut tanggul itu. Kan pernah tanggul sering meluap. 대부분 생활 형편이 어려운 데다 생업이 어업인 경우가 많아 이사를 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Ini ya mungkin sudah menetap di sini, jadi nggak mau pindah walaupun banjir segini juga. 마을이 상습적으로 물에 잠기는 가장 큰 이유는 지반 침하 때문. 북부 자카르타 해안 지역은 연평균 7.5에서 13cm씩 내려앉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는 2030년에는 북부 자카르타의 90%가 해수면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반 침하 원인의 약 75%는 과도한 지하수 추출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자카르타는 상수도 보급률이 60% 정도에 불과해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People, industry, all kinds of agencies take groundwater, and when you take groundwater, the land will subside. And that's a process that's already going on for many, many years. 지반 침하가 계속되면서 바닷물을 막기 위해 쌓은 제방도 같이 내려앉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낮아진 제방을 반복해서 높이고 있습니다. 지반 침하가 계속 되다 보니까 바닷물이 이걸 넘어온 거죠. 넘어오다 보니까 그 이후에 다시 이렇게 이만큼 쌓은 겁니다. 더 쌓았는데 그래도 이게 또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또 다시 넘어오니까 더 쌓아오는 거예요. 해안선을 따라 인위적으로 방파제와 제방을 쌓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파제로 해변이 사라지는 데다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불편도 큽니다. 자카르타 해안선 곳곳에는 바닷물이 마을 쪽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수백 미터씩 방파제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 방파제를 사이에 두고 바다와 바로 앞 마을이 인공적으로 분리돼 있는 셈입니다. 자카르타의 집안 침하 문제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수도 이전 결정의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일 정도로 시급한 문제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결책은 제방과 별도로 먼바다에 대방조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와 기본 설계를 우리나라의 코이카와 농어촌 공사가 맡아 하고 있습니다. Korea untuk membantu pemerintah Indonesia terkait dengan pembangunan dike di lepas pantai yang kita sebut dengan Great Wall. 코이카 측은 내년까지 기본 설계를 마무리하고 2030년까지 자이언트 월로 불리는 대방조제를 세운다는 계획입니다. 새만금 방조제 기술을 적용하되 생태 환경을 고려해 매립형이 아닌 바닷물이 통하는 개방형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수질 오염을 최적화로 일단 저감을 시키고 그럼으로써 기존의 생태적인 연안의 이점을 유지되게끔 함으로써 서민들의 경제 활동도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간다면 2100년에 대부분의 해안 도시가 물에 잠기게 되는 인도네시아. 대방조제가 세워지면 바닷물의 범람을 막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집안 침하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선 새로운 상수원 공급 체계 확보 등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카르타에서 유석조입니다. 중국에서 왕홍으로 불리는 인터넷 스타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한 매체에 따르면 이들이 창출하는 경제 규모만 한 해 10조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특정 기업의 물건을 판매하는 걸 넘어서 최근에는 한 마을의 경제까지 되살리며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왕홍을 통해 빈곤 탈출을 꿈꾸는 절벽마을의 사연, 류종훈 PD가 취재했습니다. 산간 오지에 위치한 절벽마을은 찾아가는 길도 험했습니다. 你好，你好，请问一下，水莲是在哪里啊？就在这上面那个土塘。这上面。对。需要多长时间？来回4个小时左右。10个小时啊。 절벽마을까지 유일한 교통수단은 쇠파이프를 엮어서 만든 철계단뿐. 저 계단을 3시간 이상 올라야 마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구름 속에 잠겨있던 그림 같은 마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마을의 속살은 조금 달랐습니다. 제작진은 한 농가로 들어가 봤습니다. 무척 허름해 보이던 첫인상은 집 안도 같았습니다. 한눈에 봐도 몹시 낙후한 살림 및 생활상. 중국은 이런 시골 마을들을 빈곤촌이라고 부르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还没几岁之后，人家不吃的，他那别说了是我个，还我就最要可能一生你生命就是我个。 이 마을 주민의 유일한 재산은 돼지 한 마리뿐. 수입은 보잘것없습니다. 肉找好没什么的，吃苦说说他吃饭娘们给那个没什么的，什么的还干么的，一个月打工几多打工没说。 젊은 사람들은 돈벌이를 위해서 도시로 떠나야 하는 상황인 절벽마을. 그런데 이 마을에 오히려 도시에서 돌아온 청년이 한 명 있습니다. 我已经17、18岁了，去广州我主要做的电子厂，都是现在的这个钢铁。父母每天都在上面来来回回走，
然后心里也感觉就是不放心，然后后面就待了7、8个月，我就回来了。 원래 마을에는 철계단이 없었습니다. 나무를 엮어 만든 계단이 전부였던 때에는 산미까지 12시간 이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2년 전 양양이 돌아온 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철로 만든 다리가 놓인 겁니다. 인터넷도 보급됐습니다. 인터넷과 이동통신의 보급. 낙후한 시골 마을 청년이었던 양양의 삶은 획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然后建那个钢梯的时候，我也是发一些小视频，然后小视频的话比较好奇嘛，也是比较有热度，然后就点击量最高的可能好像就是上了3、400万。 우연히 찍어 올린 영상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된 것. 양양은 마을의 일상을 찍어 인터넷 방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팔로워들은 계속 늘어났고 양양의 스토리는 각종 매체에도 소개되어 전 중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인터넷 스타, 이른바 왕홍이 된 양양을 본 친구들 역시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왕홍이 됐습니다. 多的话差不多6、7个了。我说他们每个人粉丝大概都有多少名？少的4、5万以上吧，最多也好。 마을에 남아있던 청년들이 모두 왕홍이 되면서 이 사연 역시 여러 매체에 소개됐습니다. 我的粉丝有4.8万。介绍一下啊。 그리고 청년들은 인터넷 방송을 적극 활용해 그들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험한 오지의 농산품이 무공의 천연작물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先是那个直播，然后粉丝们看到这些，比如说这些南瓜，看到他们比较喜欢嘛，然后想通过我直播想买点这些南瓜的，然后我就他们就加了微信，然后发了地址。 한때 1년 전체 수입이 1만 위안, 우리 돈 170만 원이었던 청년이 이제 한 번 거래해서 1만 위안을 주고받습니다. 대기업과 위탁 재배 계약도 맺었습니다. 흔히 중국을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성장을 이뤄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신용카드 없이 휴대폰 결제로 들어섰고 완행열차에서 바로 고속철을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경제 성장 속에 가려진 빈부격차는 여전한 숙제입니다. 그런데 이 낙후한 산골마을 청년의 인터넷 방송은 인터넷 보급의 확대가 격차 해소의 한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휴대폰 화면 하나로 바로 도약을 꿈꾸는 마을과 주민들. 변화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양양과 친구들의 인터넷 방송으로 절벽마을이 알려지면서 중국 각지에서 관광객도 몰려오고 있습니다. 我们本村有年轻人在直播，就会引起更多的人知道这个雪阳村了以后，来的游客就会更多一些。 마을의 수입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제 빈곤촌을 탈출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입니다. 내년에는 5G도 보급될 예정입니다. 돈이 돌면서 마을의 은행도 만들어졌고 산골의 아이들에겐 꿈꿀 수 있는 미래가 생겼습니다. 然后我是那个记录村子的一些变化，然后他们就是想看到通过我直播能够看到一些村子里的一些变化嘛。通过我关注到悬崖村一天比一天好。 지금까지 변화를 꿈꾸는 쓰촨성 절벽마을에서 PD 특파원 유종훈이었습니다.
30년 전 오늘은 독일의 수도 베를린을 동서로 양분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날입니다. 베를린 시민들은 그동안 자유를 억압했던 장벽에 올라 환호했고 그 여세를 몰아 독일은 이듬해 마침내 통일까지 달성했는데요. 당시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 상징적인 위치에서 베를린 장벽 붕괴를 경험했고 그래서 장벽에 대해 남다른 추억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을 베를린 유광석 특파원이 만났습니다.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 행사 준비로 분주한 브란덴부르크문. 30년 전 오늘 카렌케 씨는 이곳 경비대에서 근무했습니다. 원래 튜링겐주의 장교학교 2학년 학생이었지만 동독의 민주화 시위가 거세지면서 10월 말 베를린으로 차출됐습니다. 11월 9일 저녁에 있었던 동독 정부의 TV 기자회견. Das tritt nach meiner Kenntnis ist das sofort. Unverzüglich. 공산당 정치국 대변인 샤보부스키가 여행 자유화 조치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얼떨결에 지금 당장 서독 방문이 가능하다고 말하자마자 시민들이 장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카렌케 씨와 동급생들은 잠을 자다 말고 비상 출동했습니다. Und wurden dann nachts plötzlich alarmiert, beziehungsweise mussten auf die LKWs aufsitzen, allerdings ohne unsere Schusswaffen. 전혀 상상 못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장벽 위로 올라가 환호했고 일부는 망치로 장벽을 부수기도 했습니다. Weil das ja hermetisch abgeriegelt war, das Brandenburger Tor, und wir auch nie gedacht hätten, dass das sich ändert, irgendwann mal. Weil wir waren halt der Meinung, die DDR bleibt ewig bestehen.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상부의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습니다. Wir waren natürlich erstmal etwas ratlos, wie wir mit der Situation umgehen sollten, weil wir da überhaupt keine Handlungsanweisung hatten. 그도 그럴듯이 당시 동독 지도부에게도 장벽 붕괴는 전혀 예상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마지막 공산당 총리로 임명된 한스 모드로 전 총리도 귀가하는 길에서야 장벽 개방 소식을 들었습니다. Unterwegs kommt ein junger Mann und stellt mir die Frage, sagen Sie, die Grenze ist offen, wissen Sie davon? Ich hoffe, wie kommst du darauf? 동독 총리에게도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서독에 살던 가족 생각이었습니다. Ich komme aus einer Familie, wo Eltern und Geschwister in Hamburg lebten. Mein Bruder und meine Mutter auch schon seit 20 Jahren nicht mehr gesehen. 기쁨과 당혹감이 교차한 순간 총리로서 새로운 책임감이 엄습했습니다. 국경을 열어 더 큰 혼란을 막자는 생각에 12월 22일 헬무트 콜 서독 총리를 브란덴부르크 문에서 맞았고 콜 총리와 5차례 만나 통일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Ich wollte einen sanften, ruhigen Übergang aus der Planwirtschaft. Kohl wollte ein großes Tempo. 옛 동베를린의 한 기념관. 통일 전까지 이곳은 동독 비밀경찰 슈타지가 운영하던 정치범 수감소 중에서도 본부 건물이었습니다. And there were altogether 16 Stasi prisons in East Germany, and they were made for political opponents. 가이드로서 당시 상황을 증언하는 코이프 씨도 수감자였습니다. 코이프 씨 가족은 코이프 씨가 태어나기 2년 전인 1956년 사회주의자였던 아버지의 결정에 따라 동독 지역인 드레스덴 인근으로 이주했습니다. 하지만 자유가 억압된 생활이 계속된 탓에 19년 만에 다시 서독으로 이주 허가 신청을 냈는데 이게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Und daraufhin bin ich von der Schule geflogen, durfte nicht studieren, durfte nicht den Beruf ergreifen, den ich wollte. 자유를 갈망했던 청년은 급기야 22살 때이던 1981년 동독 탈출을 감행하다 기차역에서 붙잡혔습니다. Ich bin verhört worden 40 Stunden fast, habe dann meine Flucht zugegeben. 수감 생활은 감시와 억압의 연속이었습니다. 전기와 수돗물 공급, 심지어 변기, 물까지 감방 바깥에서 교도관이 통제했습니다. 밤에는 불빛을 깜빡이게 해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Keine Informationen zu bekommen, keine Fragen stellen zu dürfen.
keinen Kontakt zur Familie zu haben. 모두 20만 명의 정치범이 이같이 슈타지 감옥에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코이프 씨가 끔찍했던 수감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건 돈으로 자유를 산다는 의미의 프라이카우프 제도 덕분이었습니다. 서독은 1963년부터 89년까지 정치범 3만 4천여 명을 동독의 감옥에서 빼내왔습니다. 9달 만에 풀려난 코이프 씨는 곧장 조부모가 계신 에센에 정착해 스포츠 댄스 학원을 차렸습니다. 그러던 중 1989년 들려온 장벽 붕괴 소식은 기쁨이 아닌 크나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출감하던 날 우리는 당신을 어디든 추적할 수 있다고 말하던 교도관들이 떠올랐습니다. Und ich habe davor großen Respekt gehabt. Und ich habe da auch an die DDR, die war für mich hinter der Grenze, hinter dem Eisernen Vorhang. Und plötzlich habe ich gedacht, jetzt, also ich habe auch wirklich gedacht, jetzt haben die wieder Zugriff auf mich. 1961년 동서 베를린 사이에 들어선 43km의 콘크리트 장벽. 서베를린은 총 156km의 담벼락으로 섬처럼 둘러싸였습니다. 5천여 명이 자유를 찾아 장벽을 넘었고 최소 14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30년 전 베를린 장벽 조소 중 처음으로 뚫린 곳입니다. 장벽 붕괴는 뜻밖의 사건이었지만 그 이전에도 꾸준히 명맥을 이어온 동서독 간 교류가 바탕이 됐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Die Menschen in Deutschland konnten sich immer Briefe schreiben. Sie konnten sie ab Mitte der 60er Jahre immer besuchen. Muss ein Vertrauen entstehen, auch eine Versöhnung, wo es Probleme gibt und nicht Gegensätze sich weitertragen. 70년 이상 진행형인 한반도의 분단 상황. 교류를 이어가고 차이를 해소하는 노력이 쌓일 때 장벽 대신 통로가 생길 것입니다. 베를린에서 유광석입니다. 네, 이번 주 국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시간 위클리 업앤다운입니다. 제일 먼저 이소정 기자가 준비했죠? 네, 첫 소식 다운으로 준비했는데요. 힌트부터 보여드릴게요. 저 좋은 차. 자동차, 달러, 유추가 되세요? 뭐 교통 관련 이슈일 것 같아요. 왠지 아무래도. 그럴 것 약간 같네요. 벌금 내야 되는 거. 이번 주 첫 번째 다운입니다. 보여주시죠. 네, 제가 선정한 다운은 트럼프 장벽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좀 예상 바뀐데 2017년 1월부터 트럼프가 이제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세우기 시작했죠. 여기 들이는 돈이 100억 달러, 우리 돈 11조 원 이상입니다. 근데 이 장벽이 단돈 100달러, 우리 돈으로 11만 원짜리 전기톱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저도 이 소식을 들었는데 그래도 멕시코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이 소식은 거기서 그 전기톱으로 성인이 들어가 있을 수 있을 만큼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구멍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2015년에 대선 운동을 시작할 때부터 이 장벽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할 만큼 그 애착을 가지고 있거든요. Build that wall. Build that wall. 지난 9월에는 이 장벽을 직접 찾아서 롤스로이스, 그 명품 차죠. 여기에 빗대기까지 했어요. I said, fellas, how about doing a less expensive version? They said, well, this is the version that works, including the poured concrete in the steel with the rebar and everything else. That's the Rolls-Royce version. 절대 뚫리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는데 이번에 조금 창피하게 된 거죠. 크리스티안 씨는 멕시코 사람이라서 또 이번 소식 감회가 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 뭐 옛날 때부터 이거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뭐 저뿐만 아니라 멕시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화가 났고 분노 터질 정도로 그 소식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했었는데 제일 그 문제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이제 장벽을 만든 이유가 이민자 때문이다라고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핵심이었어요. 이민자들 때문에 또 미국의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고 그 범죄도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 장벽에 대한 감정이 나쁠 수밖에 없어요. 화가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장벽을 세운 게 반이민 정책을 내세워서 지지자들을 결집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입지를 조금 더 공고히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 철옹성 갔더니 장벽에 일단 구멍이 딱 뚫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탄핵이다 뭐다 지금 여러 가지 악재가 많은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 행정부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여서 좀 재밌더라고요. 네, 11만 원짜리 전기톱에 뚫린 11조 원짜리 트럼프 장벽 이번 주 첫 번째 다운으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크리스티안 씨. 네, 저도 다운을 준비했는데요. 네. 일단 힌트부터 보여드릴게요. 애기들. 네. 그리고 눈송이가 나오고 눈송이가 힌트가 나오고.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흑백 네. 사진밖에 없고. 아, 어려운데요, 오늘? 두 번째 다운입니다. 보여주시죠. 네. 제가 선택한 단어는요, 오케이 부모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부모는요, 요즘 미국 젊은 친구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그런 신조어인데요. This one goes out to all the 65 plus crowd on SoundCloud. Not gonna say much. Shout out Jet Will. He gonna take over on the mic. Old ladies suck. Okay, boomer. Okay, boomer. Okay, boomer. Ayo, hey, yeah. This one goes out to all the 65 plus crowd on SoundCloud. Not gonna say much. Shout out Jet Will. He gonna take over on the mic. Old ladies suck. Okay, boomer. Hey. Oh. Hey. Okay, boomer. Okay, boomer. Okay, boomer. Okay, boomer. Okay, boomer. Okay, boomer. 보니까 네. 뭐 대충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뭔지 알겠죠? 불만들이 하나같이 굉장히 많은데 정확히 오케이 부모 어떤 뜻인가요? 오케이 부모는 이게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해. 됐어. 알았으니까 가만히 있어.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모는 바로 베이비 부모라고 하는 그 세대를 의미를 하는 건데 젊은 사람들이 그들의 향해 그 불만의 표현할 때 반응으로 쓰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젊은이들 사이에서 각광을 받고 있을까요? 이게 사실 오케이 부모라는 신조어가 생기기 전에 부모님들이 그 젊은 친구들 뭐 10대, 20대 행동을 하는 거 보고 눈처럼 언제 녹을지 모를 정도로 나약하다면서 눈송이 시대, 눈송이 세대, 눈송이 세대라고 이렇게 비난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케이 부모는 단순히 어른들에 대한 어떤 젊은 친구들의 반항으로 보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뭐 요즘 그 불평등 네. 그러면 뭐 일자리 부족,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당연히 의견 차이도 많이 생기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세대 갈등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영상 보면서 우리나라의 꼰대 문화가 떠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요즘 쓰잖아요. 꼰대라는 말이 얼마 전에 BBC가 오늘의 단어로 선정할 만큼 세계에서 주목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저도 사실 후배들하고 얘기하다가 우리 때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꺼냈다 야, 꼰대짓 하고 있네 입을 딱 닫고 이런 적이 많거든요. 무조건 그 이견이 있어서 꼰대라고 부르는 건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이 사회는 요즘 사실 많이 필요한 거는 사실 배려. 서로 많이 이해하고 그런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세대 갈등의 상징적 문구로 쓰이고 있는 오케이 부모 이번 주 두 번째 다운이었습니다. 끝으로 이소정 기자가 하나 더 준비했죠. 네, 또 다운입니다. 힌트 보시죠. 쿠웨이트고 뭔가 SNS. 뭘 팔아요. 쿠웨이트에서 뭘 팔까요? 세 번째 다운 보여주시죠. 네, 이번에 준비한 다운은 쿠웨이트 가정부입니다. 최근에 쿠웨이트를 비롯한 중동에서 이 수천 명의 가정부들이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저도 그거 많이 봤었어요. 뭐 인터넷을 통해서 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그런 거 많이 봤는데 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슈인가요? 근데 인터넷으로 구인 구직 활동을 하는 거랑 좀 차이가 있어요.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글에 이 가정부라는 단어를 알아보러 검색을 해봤는데 뒤에 보이는 사진들이 인터넷에서 찾은 가정부들의 이 불법 거래 현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세하게 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 여성은 저희가 이제 얼굴을 가렸는데 필리핀 출신인데 이름과 국적, 종교, 뭐 언어, 경력, 신상 정보가 아주 자세하게 공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저희 보시면 양도라고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 가정부를 팔 때 주고받는 비용을 말하는 거죠.
사람인데 물건도 아니고 이렇게 막 가격까지 붙어서 좀 올리는 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직 경찰까지도 이런 거래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이 사람은 인상도 좋고 일 잘한다. 새벽 5시까지 잠 안 자고 일 시켜도 아무 말 안 한다. 뭐 그래서 $2,000, 우리 돈 230만 원에 내가 샀는데 $3,300, 380만 원에 팔았다. 뭐 이런 케이스까지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이 이렇게 힘들면 도망을 간다거나 뭐 경찰 신고를 한다거나 아까 현직 경찰이 그랬다고는 하셨습니다만 네. 왜 이렇게 대처를 안 하는 건가요? 쿠웨이트에 카팔라라는 고용제도가 있는데 이게 오히려 발목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근로비자를 받으려면 기업이나 그 개인 그 고용주가 보증해주는 그러니까 일종의 이주 노동자 관리 제도인데 그러니까 고용주가 보장을 해주는 대신에 오히려 이제 갑질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노동자의 권리를 제약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보증인의 허가가 없으면 뭐 직업을 바꾸거나 아니면 관두거나 외국으로 나갈 수도 없다고 합니다. 이런 이슈가 생기다 보니까 쿠웨이트 지금 정부한테 조사를 받게 되고 지금 SNS랑 어플까지 지금 다 막혀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몰래 여전히 이런 불법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인신매매로 인권을 훼손당하고 있는 쿠웨이트 가정부들 이번 주 3번째 다운으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업앤다운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슈 인사이드는요, 좀 재미있는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크리스티안 씨, 혹시 세계에서 제일 비싼 회사 뭔지 아세요? 세계에 제일 비싼 회사 구글인가요? 뭐 땡. 어디지? 뭐 어디죠? 한 번의 기회가 더 남았습니다. 애플. 틀렸어요. 그것도 아니고? 어디지? 보통 뭐 크리스티안 씨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제일 비싼 회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기업인 아람코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봤어요. 얼마 전에 이 회사가 이제 상장을 밝히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기업 가치 평가에서 세계에서 제일 비싸다 이런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규모가 정확히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사우디 정부가 이 아람코의 주식 상장을 다음 달 11일에 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기업 가치가 공개가 된 거죠. 물론 이 아람코와 관련이 있는 투자은행들이 발표를 한 거라 조금 높게 잡힌 것 같긴 해요. 근데 1조 5천억 달러에서 2조 달러 정도라고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현재 시가총액 1, 2위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거든요. 각각 한 1조 달러예요. 그러니까 잘하면 이 두 회사를 합친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이고 또 삼성전자보다는 뭐 7배 정도나 높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으로 등극하게 된 거죠. 그러면 뭐 하는 회사길래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건가요? 네, 아람코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 회사입니다. 전 세계 석유 시장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회사죠. 사우디아라비아 재정의 거의 87%를 차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왕관의 보석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중요한 회사입니다. 말만 들어도 어마어마한 회사인데 이런 규모의 회사가 이제 12월에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정말 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전체 지분을 다 공개하는 게 아니라 5%만을 공개합니다. 이 5%만 공개한다 하더라도 네. 사우디가 이 기업 공개를 통해서 이제 챙길 수 있는 재원이 무려 1,000억 달러예요. 1,000억 달러라면 감이 안 오실 텐데 약 12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회사가 사실 그동안은 사우디의 국영 기업이기 때문에 베일에 꽁꽁 쌓여 있었단 말이에요. 이번에 공개를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이 아람코 주식 상장을 이해하려면 얘기를 해야 할 인물이 있어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인데요. 네. 그 지난 6월에 우리나라에 오기도 했었죠. 뭐 10조 원 투자를 약속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던 그 인물입니다. 저도 그 뉴스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분이 별명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Mr. Everything. 그야말로 그 everything 모든 권리를 다 있다. 난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네. 전 별명 듣고 너무 부러웠어요. 그만큼 사우디는 실세라는 얘기예요. 나이도 젊어요. 이제 막 만 34살? 네. 저보다도 젊거든요. 근데 왕위 계승 1순위인 왕세자에다가 부총리에다 국방장관까지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사우디 권력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세네요. 네. 그럼 이 빈살만 왕세자가 이번 상장도 주도를 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얼굴도 잘생겼어요. 오, 다 가졌네요. 근데 이 왕세자가 지금 이렇게 정말로 왕족의 시드머니를 공개하는 이유는 별도로 있습니다. 네. 지금 2014년부터 이제 세계 이 국제 유가가 굉장히 하락하면서 사우디는 굉장히 곤욕을 치러 왔습니다. 그러자 이후에는 이제 계속해서 이 아람코 상장을 통해서 이제 석유 시대로 가는 종잣돈 재원을 좀 마련해 보자라는 거였거든요. 이걸 사우디에서는 비전 2030 개혁 개방 정책이라고 합니다.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그럼 어떤 산업을 키울 거냐? 사우디판 실리콘 밸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재생 에너지, 관광, IT, 빅데이터와 같은 미래 산업을 더 키워서 산업 구조를 좀 다변화하겠다는 겁니다. 유가에 너무 휘청거리지 않는 국가의 어떤 근본 틀을 다시 다지겠다는 거거든요. 빈살만 왕세자가 뭔가 이렇게 개혁 개방 정책에 적극적이다 이런 인상을 주고 싶어하는 것 같긴 해요. 뭐 여성이 운전을 하게 하거나 뭐 극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회 개혁도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런 2030 개발 프로젝트를 두고 이 자신의 왕위 계승을 좀 공고히 하기 위해서 전시성 계획이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비판이 상당히 많이 있죠. 이제 그거를 보려면 사우디아라비아 왕위 계승을 좀 봐야 되는데요.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 왕위 계승은 형제들로 이어져 왔습니다. 네. 초대 국왕의 유언에 따라서요. 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아버지에서 아들로 가는 다음 세대로 가는 계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왕자가 나타났는데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 되고요. 왕족들을 뭐 5성급 호텔에다가 감옥처럼 가둬서 거기서 뭐 돈을 헌납을 받았다는 그러한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네. 또 한동안 전 세계 언론을 시끄럽게 했던 카쇼크지 사건의 배우가 아니냐는 비판도 굉장히 많고요. 빈살만 왕자의 입지를 좀 불안하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빨리 거들어내기 위해서는 본인이 얘기했던 2030 플랜을 하기 위해서 종잣돈을 모으는 게 필요하고 그게 바로 이제 아람코의 상장으로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빈살만 왕세자가 이제 아람코의 상장을 서두르는 또 다른 이제 의도도 있는데요. 사실은 상장이라는 건 국제 유가가 많이 올라서 기업 가치, 제 가치를 받을 수 있을 때가 가장 타이밍이 적절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망을 보게 되면 내년에도 세계 경제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비산유국에서 계속해서 유전, 새로운 석유 시설이 발견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 빨리 정말 이 석유가 가격이 더 떨어지기 전에 연내 상장하는 게 최적이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만 얼마 전에 사우디아라비아 그 원유 시설이 드론에 의해서 피격을 당하면서 국제 유가가 많이 오르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한밤중에 전해진 소식으로 피격 당일에만 국제 유가가 19%까지 치솟았어요. 그래서 또 한 번 이 전쟁으로 간다면 이 국제유가 배럴당 100달러 시대가 오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팽배했는데 그러나 그런 우려는 기우였습니다. 2주 만에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수급 때문인데요. 국제유가가 실제로 이 채굴 가능한 석유 매장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내년 2020년에도 역시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차원은 한정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석유를 쓰면 쓸수록 없어지는데 근데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다는 말씀이신 네, 건가요? 맞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셰일 때문인데요. 셰일이라는 게 뭐냐면 그 퇴적원 사이사이에 흩어져 있는 가스 오일들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을 필두로 이 셰일 오일을 채굴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셰일 오일 생산량이 늘어난 거죠. 그렇다 보니까 1988년에는 전 세계에 1조 1000억 배럴 석유가 매장돼 있다 이렇게 추측을 했었는데 20년이 지난 2018년에는 1조 7천억 배럴. 그러니까 매장량이 50% 이상 늘어났다고 보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현재 이제 최대 산유국 석유 원유를 많이 보존하는 건 사우디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부터 순위가 바뀝니다. 미국이 셰일가스라는 이제 생산 단가를 굉장히 끌어낮추면서 채굴량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남미의 일부 국가들, 특히 베네수엘라 옆에 있는 가야나라는 아주 작은 국가가 있어요. 인구는 78만의 정말 소국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한 뭐 12만 배럴 정도의 이제 원유가
채굴될 수 있다라는 관측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제 유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뭐 셰일 가스 문제도 있지만 또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이런 부분도 어떤 사우디에 좀 위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갈수록 이제 뭐 전기차를 쓴다든지 하이브리드를 써서 조금이라도 연료를 덜 쓰는 거로 가다 보니까 기존의 화석 연료에 의존했던 시대는 지나갔고요. 네.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가 오는데 사우디로서는 그러한 세상이 올수록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제 사우디도 그런 친환경에 발맞춰서 가기 위해서 2030 계획 중에 하나의 중요한 계획인 네옴시티라는 데를 친환경 도시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우디가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네, 그럼 이제 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좀 살펴보죠. 아람코의 상장이 한국에 주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람코는 국내 정유사의 최대 큰 손입니다. 주요 이제 3대 국내 정유사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S-오일의 지분은 63.5%를 보유한 최대 주주고요. 또 현대오일뱅크의 지분은 1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대 주주입니다. 아람코 입장에서는 한국을 태평양 지역의 교두보 역할을 기대하고 있고요. 또 우리 기업들은 어떤 중동 정세가 좀 불안해도 안정적으로 원유 수입을 좀 받을 수 있는 이런 이제 고정적 수입처를 확보했다라는 데 이제 긍정적이지만 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우디에 너무 치중한다면 사우디 정세 불안해질 때는 오히려 원유 공급 차질이 빚어질 수 있지도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한쪽에 너무 몰려 있으면 그런 불안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아람코의 상장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기회가 될 겁니다. 무엇보다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새로운 미래를 건설해 가는데 우리 한국을 대단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자원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느냐 그런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우리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기회가 될 거고요. 사우디가 앞으로 아람코 상장을 통해서 2030으로 가는 길에서 우리하고 중요한 파트너가 돼서 우리 기업이 한 단계 더 뛰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아람코의 상장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우리나라 비롯한 국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쿠팡 보고 세계는 지금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은요, 새롭게 개설된 KBS 세계는 지금 유튜브 채널 통해서 풀 HD 고화질 영상으로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